얼마 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시리즈로 잘 알려진 제임스 건 감독이 자신의 SNS 계정에서 2025년의 영화 중 당신의 톱4는 무엇인가? 라는 한 누리꾼의 질문에 우리나라 영화 굿뉴스를 꼽았습니다. 저도 이 영화 작년 본 영화들 중에 최고라고 평가를 하는데요. 영화 평가 앱에 별 5개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훌륭한 영화이고요. 바로 이 영화 굿뉴스는 냉전 시대 일본 최초의 항공기 납치 사건인 요도 납치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아무래도 실화 바탕이니까 더 생생하고 재밌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오늘 한반도 집중 탐구 바로 이 요도호 납치 사건과 이 사건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이 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 3월 31일 아침 도쿄를 떠나 후쿠오카로 가던 비행기 한 대가 있었는데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일본의 극자 테러리스트인 적군파 요원 9명이 하늘에서 항공기를 납치하고 하이제킹이라고 하죠. 기장에게 평양으로 갈 것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것이 바로 요도 납치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비행기가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김포공항을 평양이라고 속여 착륙을 유도했는데요. 이때 류승범이 어떻게 이 비행기를 한국으로 끌어올지 자기네 나라로 오게 하려고 서로 경쟁을 하는 그런 장면도 영화에서 매우 익살스럽게 묘사가 되죠. 나 중정부장 박상현인데요. 동시보안 부항로 판단 중인 서구명입니다. 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비행기 한번 멋떨어지게 착륙시켜봐요. 예? 북한이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결국 납치범들은 이때 당시 김포공항으로 착륙을 하게 됐고요. 그러나 활주로에 미국 민항기와 군복을 입은 흑인 등을 단서로 속임수를 파악하게 됩니다. 영화에서 이 장면도 나오죠. 그러면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인질로 해서 평양으로 다시 가자고 평양행을 재요구하게 되는데요. 사흘간의 대치가 이어지게 되고요. 결국 납치범들은 탑승객과 야마무라 신지로 일본 운수성 정무차관을 인질로 막 교환하여 영화에서도 그 차관이 비행기로 가는 장면이 나오죠. 결국 북한으로 망명하게 됩니다. 적군파는 그럼 대체 왜 이렇게까지 북한으로 가려고 했을까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기를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 일본은 학생운동의 열기가 아주 뜨겁던 때입니다. 적군파는 그 중에서도 특히 강성이었고 반미, 반체제를 주장하며 일본 내 공산혁명을 꿈꾸던 극좌 청년단체였는데요. 학생운동이 잇따라 실패하고 경찰 탄압이 심해지자 영화 처음에서도 이 적군파 리더가 경찰에 잡혀가는 장면이 나오죠. 일본 내에서 혁명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청년들이 북한을 혁명 거점으로 삼아서 일본을 다시 뒤집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도 납치 사건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냉전 시대 청춘의 잘못된 비합리적인 이상이 가져온 이념적 망명 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진망명한 이들 북한은 아주 대환영했겠죠. 세계의 혁명을 추진하는 동지라고 축해 적으면서 환대했고요. 당시 북한은 일본을 미 제국주의의 아시아 전초기지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강하게 비판했죠. 그러던 때에 마침 딱 이 비판의 대상인 일본에서 사람들이 넘어왔다. 좋은 일이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래서 적군파를 받아들인 데는 북한의 정치적인 의도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극자 성향 반정부 세력인 적군파는 북한을 일본 공산혁명의 배후 기지로 삼겠다며 평양행을 요구했었는데요. 북한 당국이 이 상황을 놓칠 리 없었겠죠. 납치범들을 자유의지로 투항한 혁명가라고 대외적으로 포장하면서요. 혁명 동지로 환영하고 또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됩니다. 여기에 따른 북한의 의도는 명확했는데요. 하나는 일본의 좌익 진보 세력의 지지를 유도하면서 일본 여론을 흔들고 일본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선전민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을 자유투사로 내세워서 자신들의 이념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죠.
또 하나는 북한은 납치범들을 단순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았고요. 그들을 장기적인 북일 관계 협상 카드로도 활용하는 동시에 대일 공작 기지를 구축하는 데 이용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일본어와 일본 문화에 능통할 수밖에 없죠. 일본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북한의 대일본 공작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 이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요도 사건 테러범 수용은 북한이 주변에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를 확산시키려는 혁명 수출 전략의 정점을 보여주었으며 이 결정은 더 큰 비극의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요도 사건이 낳은 가장 크고 장기적인 비극 바로 일본인 납치 문제입니다. 이 북한 망명을 요구한 요도 사건과 일본인 납치 문제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의아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영화에서도 일본인 납치 문제까지 다뤄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더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요도 사건의 범인들 있잖아요. 이들이 북한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 북한은 요도 납치 사건의 범인 9명과 그 가족들을 단순히 체제 선전을 위한 상징으로만 대우한 것이 아니라요. 대일본 공작원 양성의 핵심 인력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해외 침투를 위한 스파이 활동을 강화했잖아요. 그러면서 북한보다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더 용이하기 때문에 해외 어디든지 입국이 자유롭기도 하고요. 이 일본인으로 공작원들의 신분을 위장하는 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러려면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공작원들에게 교육을 해야 할 텐데 바로 여기에 요도 납치범들을 투입한 겁니다. 일본 정부 역시 북한이 이 요도 그룹을 통해서 인재를 획득하고 공작원의 일본인화 교육에 이용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이 더 필요했겠죠. 요도 사건 이후인 1977년부터 요코다 메구미 양을 비롯한 일본인 납치가 조직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이런 인재 확보 작전과 직결된 국가 범죄였으며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들은 공작원 양성 및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납치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비극은 오늘날까지 북일 관계의 불신의 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북한은 2002년 북일 정상회담에서 처음으로 납치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양국이 인정하는 납북자의 수는 조금 다른데요. 일본은 공식적으로 17명이 강제 납북됐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총 13명이며 이 중 8명은 이미 사망했고 5명은 일본으로 돌아갔으니까 납북자 문제는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서로의 주장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일본인 납치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숙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이 피해자 가족들의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간절함을 담은 블루 리본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고요. 실제로 기시다 일본 총리를 비롯해서 많은 일본 관계자들이 고위 관계자들이 이 블루 리본을 자주 달고 또 한국에 올 때도 달고 온 적도 있고 그렇죠. 따라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북일 국교 정상화는 없다라는 그런 국민적 목소리가 일본 안에서는 매우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얽혀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북일 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북한에 실질적인 이익을 제공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압박을 놓지 않는 그런 실리적인 전략을 통해서 접근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실적인 해법은 크게 2단계 정도로 나눠서 차근차근 한번 접근해보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일본이 최우선 요구로 삼고 있는 게 생존 납치 피해자의 지금 상황 파악 그리고 살아있다면 조속한 귀환인데요. 이것을 북한이 빨리 이행해야 하겠죠. 이는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당연히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우선 과제겠고요.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신뢰 회복의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는 북한이 납치 문제 해결을 성실하게 잘 이행했을 경우에 일본은 그에 상응하는 조치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상호 신뢰 구조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한미일 다자구도 연계를 통한 공조도 필요합니다. 이 한미일 3국과 북중러까지 함께하는 육자회담 공동성명에서 명시했듯 납치 문제를 포함한 모든 현안 해결을 국교 정상화의 기초로 삼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과 대화의 창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요도 사건과 이후 벌어진 일본인 납치 문제는 모두 한반도 분단의 그늘 안에서 벌어진 연쇄적 비극입니다. 전쟁과 분단이 그리고 그때 이후에도 계속 있었던 차제 전쟁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수 있는 일이죠. 이런 2년만 앞세운 체제 경쟁과 공작전이 계속되면서
결국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일상이 국가 전략의 도구로 비참하게 소비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더 이상 이 땅과 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어느 나라의 누구라도 비행기에 올랐다가 길을 걷다가 바닷가를 산책하다가 이 바다 주변에서 납치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느 날 그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일이 없어야 하겠는데요.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어떤 이념과 전략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다른 나라의 국민을 무력으로 이렇게 해야 하면 안 된다는 상식이 동북아 전체에서 통용되는 날이 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분단의 시대를 지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최소한의 조건일 것이고요. 몇 년 전 요도 사건의 일부 납치범들이 트위터 계정을 통해 북한 생활을 공개하면서 이목을 끈 적도 있는데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과 함께 언젠가 일본으로 귀국하고 싶다는 글도 남겼는데 일본 사회는 당연히 돌아오지 말라, 필요 없다면서 싸늘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망명당시 품었던 혁명의 꿈 이루지 못했죠. 이루긴커녕 더 큰 비극의 씨앗만 남긴 요도호 납치 사건. 냉전 시대의 복잡한 국제 정세와 맞물려 이념의 충돌이 만들어낸 이 비극을 이제는 그만 끝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건 속 피해자들을 기억하면서 이들이 하루빨리 자신의 나라와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봅니다.